예, 안녕하세요. 이제 북크랜드에서 이제 부동산 학개론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김덕기라고 합니다. 이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30회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과목별로 이제 전략과 전술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는 그 긴 스케줄 동안에 어떤 중간중간에 이제 좌절감도 느끼실 것이고 약간의 슬럼프도 오시는 과정 중에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으시면은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분기별로 하시든지 월별로 하시든지 어떤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제 좋은 결과가 이제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과정 중에 이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적정한 점수를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점수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좋은 등대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강의하기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제 OT 형식으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전략과 전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부동산 학개론은 이제 학문이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범위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문적인 측면에 이제 출제할 때 단점이 그 출제원들이 이제 본인이 전공한 내용들을 그 마구잡이로 내는 경향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본소에 없었던 내용들이 뭐 지금도 뭐 가끔가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만은 과거엔 좀 빈도가 있었는데 이제 기본소에 없었던 내용이 출제되는 경향이 이제 존재하게 됐었습니다. 그러한 그 문제를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그 시험 과목, 우리 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 유일하게 그 세부 목차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트별로 어느 걸 주제를 내고 그 파트별로 따라서 세부 목차를 쭉 정해주면은 의뢰받은 출제원들이 시험위원회가 구성했을 때 중개사 시험은 이 내용을 출제하는구나 라고 이제 가이드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3개년도 기출문제를 시험위원으로 이제 의뢰받은 출제위원들한테 이제 제시해주면은 기출문제를 보고서 이런 문제가 출제하는구나 라서 중개사 시험에 맞춰서 이제 그 문제를 구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끔 가다가 시험 범위가 벗어나는 것은 이제 시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문제를 선정하는 위원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격리된 상태에서 이거를 조정을 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시험에서의 시험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과목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른 과목은 잘 모르니까 이제 부동산 개론에 국한시켜서 시험의 전략을 삼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본적인 유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우리 시험은 이제 1차하고 2차로 구성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1차는 민법이라는 과목하고 이제 부동산 개론이라는 과목이고, 2차는 부동산 공법하고 이제 그 중개사법, 그리고 공시법 및 세법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큰 과목은 5가지만은 세부 과목은 6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특징이 그 부동산 개론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과목들은 전부 다 법학입니다. 법률적인 사고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중개업무하는 과정 중에. 그래서 시험 과목으로 그 법률과 연관되는 그 내용들을 이제 편입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부동산 학개론은 법학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시험 과목으로 들어갔냐면은 중개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그 중개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장의 흐름을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 흐름 속에서 나타난 내용들에 대해서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시험 과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시장을 다루는 것은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계로는 그 주된 내용이 경제학하고 경영학적인 내용들이 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어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법학적으로 쓰는 용어하고 경제적인 용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실 때는 우리 시험 전체적인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이제 민법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간 생활을,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법을 그 법률 관계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민법입니다. 그래서 그 민법이 이제 그 시험 과목으로 1차 과목이 있기는 있지만은 사회생활은 되게 중요한 그 법률 과목이고 우리 생활의 기본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민법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민법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거기에 법률상에 쓰는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민법상에 쓰는 용어들이 뭐 공법이라든지 뭐 공시법이라든지 중개사법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이해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자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이제 용어적인 내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꼭 민법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해드립니다. 그럼 민법이 어느 정도 궤도에 도달하셨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좀 뒤늦게나마 이제 학개론에 대해서 이제 꼼꼼하게 하셔도 지장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5과목이 동질적이고 그 한 과목이 이질적이니까 동질적인 건 먼저 해결하고 이질적인 것은 차후에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이제 민법이라는 과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법이 이제 실제 시험에서 그 기대하는 것보다 좀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높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민법을 출제를 의뢰받은 분들은 그 중개사 시험에만 출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들은 뭐 사법고시 지금 없어졌지만 사법고시 관련되는 거, 법학 관련 공무원이라든지 법무사, 감정평가사 이런 많은 시험을 출제를 의뢰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가끔가다 난이도 조정을 못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시험의 성격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난이도로 출제하는 과정 중에 이게 좀 그 패턴이 좀 이질감이 느끼는 것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기본적인 내공을 쌓기 위해서 민법을 이제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근데 학개론은 시험 패턴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개론이라는 과목을 국가고시에서 출제하는 경우는 딱 2시험밖에 없어요.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하고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밖에 없습니다. 그 출제원들이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중개사 시험의 성격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형적인 형태로 이제 쭉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쫓아가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이제 부동산의 개론이다라고 항상 이제 자신감을 가지면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이 어떤 민법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스타트할 때는 언급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과목에 대한 오늘 제가 잘 모르니까 말씀 못 드리고, 이제는 이제 그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부동산학 개론에 대한 특징을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이제 29회 때는요, 29회 이제 시험이 그 작년 28회 때보다는 난이도가 좀 부드러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8회 때가 최근에 20회 이후에 나왔던 문제 중에 제일 제가 보기에는 난이도가 좀 어려웠던 문제다라고 판단이 돼요. 28회 때가 어려웠던 문제가 2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어떤 이제 교과서상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교과서상에 나온 거를 문구를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그 문구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해석 문제 위주로 나왔던 것이 이제 특징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암기하셨던 분들은 문제 푸시는 과정 중에 시간을 많이 걸려서 푸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적인 이제 문제가 생겨서 다 못 풀고 나오신 분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28회 때가 이제 그 이해도 위주로 냈다는 독특한 특징을 가졌었습니다. 작년에 해드릴 때는 그래서 28회 때가 난이도가 근래에 나왔던 문제 중에 제일 셌다라고 언급해드렸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회 이후에 나오고 있는 문제는 28일 기준으로 이제 상한선으로 해서 아마 문제가 구성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언급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반영이 아마 29회 때는 좀 28회 때보다는 좀 암기 위주로 필요한 것도 언급을 했고, 교과서상에 나온 문구를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그 28회 때를 기준으로 열심히 연습하셨던 분들은 좀 상대적인 체감 난이도가 좀 부드러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 28회 때가 어려웠던 것이 이제 그 우리 학개론의 특징이 계산 문제가 나와요. 계산 문제가 평균 7문제에서 8문제가 나왔었는데 28회 때가 계산 문제가 10문제가 나왔었고, 10문제 중에 또 절반 정도가 공식을 단순하게 암기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해석하는 풀어 쓰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좀 부담감을 많이 느꼈던 계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29회 때는 계산 문제가 8문제 정도가 나와서 28회보다는 2문제가 적어졌었어요. 그럼 계산 문제가 1문제만이라도 적게 나오면은 체감적인 난이도에 굉장한 차이를 많이 느끼시는 것이 현장에서의 이제 느끼는 이제 감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도 이제 문항수가 적었고, 그리고 그 새로운 형식 문제가 안 나왔어요. 과거에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숫자만 바꿔서
출제했던 것이 이제 29회 때 이제 시험상의 특징이었었어요. 그럼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그 앞으로는 그러면 30회를 대비할 때 그 난이도를 어느 걸 기준으로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집을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28회 때를 상한선으로 하셔서 이제 문제 난이도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하한선은 아니지만 28회 때를 이제 하한선으로 한 다음에 요 사이에 해당되는 난이도로 연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문제를 구성해 볼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건 제가 해드려야 될 몫이고, 그래서 이제 분명히 29회보다는 난이도가 이제 높아질 걸로 이제 그 추정이 되는 게 그 분명한 사실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절대로 28회보다는 안 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25, 26, 27, 28 그러니까 4년치 이제 29회까지 5년치죠. 25, 26, 27, 28, 29 5년치에 대한 기출문제를 파트별로 모아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이런 형식으로 변형이 될 수 있구나라고 분석하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분명히 이제 자신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적인 면이 이렇게 그 분명히 29회는 조금 어려워도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학 개론은 학이다 보니까 그 시험 범위를 이제 정해줬다 그랬죠. 시험상 인력공단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돼 있어요. 부동산학의 총론, 그리고 강론, 감정평가 돼 있지만은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강론에 대해서 제시한 거를 쭉 내용을 풀어 쓰다 보면은 7개의 큰 주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 1번에 그 출제 경향 분석표라 그래서 제 1편 제가 인력공단에 제시된 큰 목차를 제가 풀어본 거거든요. 부동산학의 기초, 그러니까 총론하고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투자금융론, 투자론하고 금융론은 이제 원래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론 따로, 만약에 금융론 따로 했다, 그러면 8가지로 세분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론, 그리고 감정평가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7편으로 했지만 크게 나누면 이제 8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 오른쪽에 문항수가 있지만은 부동산학 개론을 이해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세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은 이 세 군데 파트에다가 별표를 쳐 주셔야 됩니다. 그게 뭘까 봤더니 우리가 이제 부동산학 개론은 소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시장. 중개 업무도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과목으로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럼 경제학적으로 시장이란 뭐라고 이제 함축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은 시장이란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장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함축적으로 이제 간략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럼 수요는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공급은 이제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시장에 참여할 때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이걸 논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장이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분야가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 첫 번째 고비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수요와 공급 이론을 아주 그 논리적인 이해도를 가지면서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암기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응용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그 이해 위주로 꼭 해주시고 그래프를 꼭 그리면서 공부해 줍시다라고 이제 이 파트 들어갈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수요 공급 자체가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오거든요. 직접적으로. 근데 이거는 문항수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수요와 공급에서 공부하셨던 내용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뭘까 봤더니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시장이라 그랬어요. 그 시장론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시장론 하면은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론으로 제시해 주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만 다루겠다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시장론이라고 하더라도 범위가 되게 넓어서 시험의 목차는 이제
인력공단에서는 시장론에서는 이런 주제로 시험에 낼 겁니다라고 세부적인 목차가 정해져 있어요. 그 세부적인 목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지만은 그 안에 있는 거를 이제 따지다 보면은 7가지 형태에서 시장론이 나옵니다. 그 7가지가 틀을 벗어난 적은 근래에 없어요. 19회 이후부터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구나라는 걸 테마별로 잡아서 공부해 주시면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장론이 한 4-5문제가 출제를 하고요. 그 또 하나가 그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 시장을 시장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 스스로 노력을 해요. 이거 시장의 기능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발생된 거를 시장 스스로 어떤 치유한 결과를 제시해 봤는데 이것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의 만능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장에 잘못된 결과를 도출했으면 이걸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시장을 건드릴 수 있는 주체는 하나밖에 없어요.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상의 내용과 제도적인 측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집행하고 제도를 마련하죠. 이거를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논리를 이거를 정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론이 우리 시험에서 하나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론도 한 4-5문제가 출제를 해요. 근데 시장론하고 정책론이 왜 수요공급이 중요하냐면은 그 출제원들이 이제 시장론과 정책론을 문제를 낼 때 그 지문 중에 수요가 어쩌고 공급이 어쩌고 막 이런 표현이 나와요. 즉 정부가 어떤 정책을 집행했으면은 이것이 이제 뭐 보유세를 증가시켰다, 투기가율을 지정했다, 여러 가지 무슨 정책을 제도를 했다, 뭐 정부가 대부비를 높였다, 낮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그 지문 중에 그래서 이런 정책에 인한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수요가 뭐 증가했다, 감소했다, 공급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소비자 막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론하고 정책론 문제를 낼 때는 출제원들 입장에서 수요와 공급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과 관계되는 문제는 대부분은 40문제 중에 4번에서 10번 사이에 배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10번 이후에 시장론하고 정책론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앞에서 내용을 먼저 정리한 거 가지고 후반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문제 배열을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 이론은 문항수 자체의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기본서 나오면은 수요과 별표를 치셔가지고 내가 이걸 정리해야 됐지라고 마음가짐을 다지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여기까지는 경제학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수요자들이 물건을 이제 사는데 사고자 하는 물건이 뭐냐면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비싸요. 그래서 본인이 생애 주기 동안에 축적시킨 그 자산을 몽땅 쏟아 보야지 부동산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억짜리 부동산을 산다. 그런데 일반 이제 부동산의 특징은 일반 동산 같은 것은 일반 소모품 같은 것은 물건을 사면은 사용하면 그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없어질 물건을 많은 돈을 들여서 구매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구매하는 이유가 부동산 수명이 좀 길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내가 물건을 이용할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으면서 더 중요한 것은 장래의 미래죠. 미래에 내가 매입하기 지불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가격으로 물건을 팔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 수요자들이 주로 구매하는 행위가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구매합니다. 이거를,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 판단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은 우리가 투자자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투자의 대상이 여러 가지겠지만 우리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만 논합니다. 그걸 부동산 투자론이라 그래요. 여기부터는 이제 경영학적인 사고방식이 이제 개입이 돼요. 그래서 투자론이 들어가면서 투자와 관계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투자에 있어서는 용어라든지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제일 어려워하는 게 투자론이에요. 그리고 분석을 해야 돼. 내가 매입할 때 얼마가 들어가고 앞으로 부동산에 얼마가 돈이 들어올 것인가를 따지면서 많은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론이 한 7, 8문제가 출제를 해요. 아마 제일 난이도가 높은 걸로 인식이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부동산은 비싸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내가 생애주기 동안에 번 돈 가지고 과연 다 살 수 있느냐? 못 사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른 사람이 부모님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대부분의 서민분들은 부모님의 도움받아 부동산을 사기도 힘들어요. 그럼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내가 5억짜리 부동산 산다. 내가 돈은 1억 정도가 있다. 나머지 4억을 더 마련하려면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자본을 축적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4억이라는 돈을 다른 사람의 도움 받는데 그게 은행에서 도움 다 받아요. 그래서 내 돈 1억, 은행 돈 4억에서 5억짜리 사놓고 내가 앞으로 벌 소득 중에서 일정 부분을 4억을 꾸준하게 미래에 이제 갚으면서 부동산을 내 거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구매할 때 구매력을 키우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은행입니다. 그래서 이 은행과의 관계를 논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게 부동산 금융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투자론하고 금융론이 같은 용어가 비슷하게 써먹어요. 이 부분이 섞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요게 이제 한 4-5문제가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투자하고 금융 따로따로 논한다 그러면은 8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 3가지죠. 수요 공급하고 투자론하고 금융론 3가지가 엄청 중요합니다. 요 3가지를 만약에 적극적으로 논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최대로 나온다 봤을 때 이것만 하더라도 18문제가 출제를 해요. 18문제는 45점이에요. 그럼 가락을 넘기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쉽게 나온 단순 암기 문제 나온 걸 조금씩 하다 보면은 24문제를 맞기는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은 이 3군데에다가 별표 쳐주시고 내가 이 3군데를 정복을 해야지 올바른 원하는 점수가 나온다는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전략과 전술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6월달 말, 그러니까 문제 7월달에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학원이 이제 시험 체제로 전환하게 되는데 6월달 말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셨는데 점수가 42.5에서 55점 사이에 정체되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계속.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투자론이 처음에 접할 때 황당해요. 그래서 부담감을 많이 느껴서 투자론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투자론 안 하시면 금융론도 거의 안 하시고 나중에 감정평가론도 안 하신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투자론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점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정체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고비가 생기면 이거를 돌파를 해야지 결국 원하는 결과가 도출한다라는 거를 이제 꼭 생각을 해 주시는데 그게 투자론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이제 부탁드려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시다시피 출제 경향 분석표에 보면은 이제 파트별로 이렇게 해놨는데 투자 금융 합치면은 얘네들이 거의 30%에 해당되는 12문제가 출제되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최소 문항수가 12문제입니다. 2개만 합쳐 12문제. 저거 이제 4문제 해가지고 원하는 점수가 40점을 돌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요거와 관계되는 내용들은 파트 들어갈 때마다 이거는 몇 문제가 나오고 이건 단순 암기고 이거는 이해주를 하시는 거를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이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아까 소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이제 29회 때 이제 시험 문제 특징하고 30회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수험 전략을 이제 해드렸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30회 수험 전략은 보편타당한 전략인데 공부를 하실 때 기본서 가지고 하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은 기본서를 공부하실 때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시게 되잖아요. 한 2-3번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100점을 맞을 필요가 없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점수는 65점에서 75점 사이에 나오는 게 가장 과목별로 엑기스인데 그런데 기본서 내용을 쭉 보시다 보면은 이게 내가 친한 거, 친하지 않는 게 드러나요. 그래서 결국 막판까지 했는데도 결국 안 되는 것은 한 이제 10문제 정도는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거를 어느 게 내가 할 수 있고 어느 게 안 할 수 있는,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서 내용을 보셔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기본서 내용 충실하게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약집을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 성인고시의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성인고시 장점은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시면 생애 주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해도는 굉장히 높아요. 특히 부동산 관련되는 이해도는 상당히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사회생활 하시면 많이 겪어봤었으니까. 전월세 계약은 한번 해보신 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해도는 높으신데 단점이 자꾸 까먹는 거야.
근데 기본서가 600페이지, 700페이지가 되는 거를 여러 번 돌리는 것보다 이거를 함축적으로 정리한 150페이지 정도 내용의 요약집을 여러 번 돌리는 것이 100점을 맞을 필요 없는 시험이다 보니까 65점, 75점 사이 점수로 나오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서로 전체적인 윤곽을 잡으시고 막판에는 이제 요약집으로 여러 번 다독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근데 여러 요약집을 보실 필요 없고 그냥 한 권의 기본서와 한 권의 요약집 가지고 끝까지 가시는 거야.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은 계속 합격하신 분하고 이제 안 되신 분 간의 차이를 논하다 보면 그러한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3번에 기출문제를 반드시 보셔야 돼. 우리 시험에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한 해에 2번 본 적이 있으니까 총 30번을 봤어요. 30번을 보면서 40문제니까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벌써 1000문제가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1000문제 학교론이라는 한 과목에서 이미 1000문제가 돌파했다는 것은 이 1000문제 안에 1000문제면 곱하기 5이 5000개 지문이거든요. 그럼 더 이상 새로운 지문을 만들기가 어려울 정도야. 출제인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가 자꾸 반복이 됩니다. 뭐 문구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물론 드물게 남아 있지만은 반복된다는 것은 시험 주제가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 10년 차 거 기출문제를 쭉 정리하시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주제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때가 있으세요. 그러면 정리가 되신 거야. 그래서 기출문제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집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출문제집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기출문제 분석하실 때 기출 나왔으니까 똑같이 나오겠죠. 단순하게 문구를 암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 보실 때는 이 파트별로 아까 목차가 나왔었잖아요. 이 목차에서는 이런 형식의 문제가 나오고 이런 문구들이 반복되는구나라고 그 유형을 보시라는 거야. 그럼 계속 반복되는 것은 특히 별표를 치셔가지고 확인하시는 작업이 정말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기출문제고요. 그리고 4번에 보면은 계산 문제가 이제 출제를 해요. 근데 계산 문제라는 것이 8문제에서 10문제가 나오는데 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절반을 다 맞을 수가 있으시니까 이것도 계산 문제도 별도의 전략과 전술을 계산 문제 파트 들어갈 때 언급해 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OT 개념으로 언급해 드렸죠. 이게 첫 시간을 OT로 이제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조해 드렸던 것이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용어적인 면에서 민법을 위주로 처음에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그게 되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부동산학개론은 경제학적인 측면과 경영학적인 측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용어들이 굉장히 좀 낯설다. 그래서 좀 나중에 해도 되는데, 부동산학개론은 전체적인 윤곽을 잡을 때 되게 중요한 파트가 3군데가 있었더라. 수용급, 투자론, 금융론이 있었더라. 3군데를 정복을 해야지 60점이 안정적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는 앞으로 1년 계획 쓸 때 기본 한 권의 기본서와 한 권의 요약집을 가지고 끝까지 정리하셔라.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을 반드시 하셔라. 기출문제. 그리고 계산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 마지막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하셨을 때 특히 동영상으로 공부하신 분들의 이제 단점이 오프라인과 좀 차이가 좀 큰 것이 있어요. 오프라인에서는 그날 매일 이제 학원을 나오셔요. 과목별로 각 요일마다. 그러면은 학원에서는 진도가 나가면은 그날 진도 나간 거를 이제 사실상 강제적으로 복습할 자료를 드리게 돼 있어요. 계속. 어쩔 수 없이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공부하시다 보니까 서로 경쟁 과정에서 또 협력 과정에서 나는 안 하면 뒤처진 느낌 들어서 꾸준하게 이제 압박감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게 누적됐을 때 나중에 결과가 좋아요. 근데 동영상 공부하시는 분들은 컴퓨터상에서 혼자 공부하십니다. 그래서 혼자서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지속력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프로그램상에서 나온 거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은 결국 이제 끝까지 이제 포기하지 가신 분들은 결국 합격률이 굉장히 높더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오프라인에 못 나오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동영상을 보시되 동영상 기본 강의할 때 전체를 보시고요. 중요한 부분은 계속 반복적으로 용어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영상 처음에 들으실 때는 책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제 화면상으로 저희들이 해드리는 말씀을 광역별로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라고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보시기만 하시고, 그래서 용어적인 면이 과목별로 들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보면서 책상에서 어떻게 내용이 연결되는가 이런 방법을 가지면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고 특히 동영상 하시는 분들은 또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과정을 꾸준히 거치신 분들한테 좋은 결과 있도록 저희들은 하나의 등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자료를 많이 안 들었는데 이번에는 파트 기본 강의 들어가면서 그 파트 끝나면 거기에 관련되는 주제를 들으면서 복습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거를 계속 연습하시면서 시험 때까지 이제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OT를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무조건 되실 수가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시작하시는 순간에 되셨다라는 자신감. 그리고 막판에 중간중간 힘드시면은 나만 붙고 다른 사람 다 떨어진다. 나 떨어지면 다 떨어진다. 나만 붙고 다 떨어진다라는 이런 자신감에 의해서 진취적인 마음으로 내년도 10월달 말 시험 날까지 꾸준하게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이제 2교시부터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첫 시간 기초 강의다 보니까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용어와 관계되는 파트별로 그래서 그거를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